자, 앞으로 대출 계속 완화한다. 여당이 대출 완화책 계속 쓰고 있다. 완화해 줄 거야. 돈 다시 자산시장에 흘러 들어올 거야. 그 대출 완화해라 해서 완화가 될 줄 알면은 그거는 진짜 금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뿐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와서 풀어라 라고 하면은 맘대로 풀어지느냐, 그것도 안 되죠.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했습니다. 6대 판매 규제,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 권유행위 및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이런 것들 생기고, 지금도 일부 금융업법에서 모든 금융상품으로 바뀌었죠. 소비자 보호 통제 기준도 규율 없는 거에서 기준 마련해라. 과태료도 징벌적으로 하고 최대 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죠. 형벌도 징역이 3년 1억 이하에서 5년 2억 이하로 바뀌었다. 청약 철회권 같은 경우 생각해보니까 안 할래요. 이런 것들 투자 자문업이나 보험 정도에서 됐었는데 모든 금융상품으로 바뀌었죠. 위법계약 해지권, 이거 위법이야, 나한테 이런 거 설명도 안 해주고 원칙 위반했어, 없었는데 생겼죠. 자료 열람, 문제 생기면 열람 가능하다. 분쟁 조절 이탈 금지, 소송 중지 가능, 그 다음에 손해배상 입증 책임, 판매 제한 명령권 이런 거 다 없었는데 허용, 입증에 대해 적용, 명백한 경우 발동, 이런 것들 다 된다는 거죠. 쉽게 정리해서 판매자는 힘들고 소비자는 유리해진 법률이죠. 그런데 그간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잖아요. 보험 같은 거나 혹은 금융상품, 대출 같은 거 대치여에 넘어가서 어쩌다 보니 가입이 돼버렸어요. 특히 누구 많이 놀아요? 외롭게 사시는 노인분들 노후자금 뜯어먹는데도 많이 이용하죠. 자식들이 알아가지고 해지하려고 그랬더니 수수료 얼마 나가고 이런 것들 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 약탈적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 불이행 책임을 금융회사가 질 수도 있다. LTV나 DSR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과도한 한도에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 이런 거 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 이루어진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대출을 해줬는데 못 받으면 이 사람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금융회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볼 수 있죠. 은행이 돈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죠. 손해볼 짓을 왜 해요? 그런 거 엄청 면밀하게 따지겠죠. 작년 재작년에 영끌 대출 엄청나게 쉽게 내줬잖아요. 근데 지금 영끌 되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거다. 영끌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주담대 받고 여기에다가 퇴직금에다가 연금 같은 것도 다 깨버리고 보험 해지하고 마통에 신용대출에 이런 거 다 받아서 했는데, 주담대를 이렇게 받았는데 신용대출 또 받으려고 그래? 마통도 쓰고 있는데 안 돼. 예전처럼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못 받을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은행에서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느냐. 자, 거기다 보면은 금융상품도 다 환불되죠. 단순 변심으로 가입 7에서 15일 안에 계약 파기 가능하다. 대출 받고 취소도 가능하다. 은행에서 은근히 많이 벌어들이는 게 대출 이자도 있지만 뭐예요? 조기 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도 잘못 가입했어요, 바로 갚을래요? 수수료 내셔야죠. 너무 센데요? 그러면은 이자 좀 내고 가지고 계시다 내세요. 이런 것도 안 통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대출 빌려주면은 펀드 같은 거 가입 못 시킨대요. 이 사람 펀드 같은 거 가입시켜가지고 좀 많이 뽑아 먹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월 20 정도로 뽑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펀드 가입시켜가지고 20씩 계속 뽑아 먹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대출 실적까지 내가지고 10 더 플러스해서 30씩 뽑아 먹고 싶다. 대신에 혜택 좀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싸게 팔아먹고 싶다. 그런데 대출을 해줘버리면 펀드가 안 되네? 이게 더 비싼데? 대출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겠죠. 가뜩이나 펀드 실적 떨어지고 있죠. 지금 수익 방어에 비상 걸렸다고 하죠. 수수료 이익은 엄청나게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해주고 펀드 막혀봐라. 수수료 엄청나게 감소하겠죠. 아마 대출 수익이 크든지 펀드 수익이 크든지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막으려고 하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면 대출이 막히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발표 나왔죠. 사주별 대출 태도지수. 지금 가계주택 마이너스 18, 가계 일반 마이너스 9죠. 기업에 비해서 훨씬 심각하죠. 대출 태도를 강화하겠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잘 안 빌려주겠다. 특히 뭐에 제일 안 빌려주겠다? 중소기업은 좀 더 빌려줄 거고 주택에 관련된 대출은 안 빌려줄 거야. 여당 의원 누구 몇 명 발의한 거 가지고 대출 완화해라 라고 해서 되는 줄 알아요? 신용 위험지수 어때요? 중소기업 가계 엄청나게 높아졌죠. 위험해지고 있다. 내년엔 더 힘들어진대요. 이건 2분기 얘기고, 이르면 이번 주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대책 발표된다고 그랬는데 8%에서 4%로 감축 목표하고 있다. 원래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억누르려고 했죠.
2015년에 막 11%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계속 억눌렀죠. 대출 규제, 또 대출 규제. 여기서 913 정책까지 해가지고 집값 떨어진다, 대출 받지 마라 하고 딱 낮췄는데 2019년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금리 1.75에서 1.25로 내려가고 20년에 또 3월 5월에 1.25에서 0.5까지 내려버리니까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금리 쭉 내려가니까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못 받던 사람들 다 대출 받아가지고 자산시장에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아직도 멈추지 않더라. 지금 영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끌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 그 작은 거래량이 대부분이 영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금리 오르고 있고 대출 쪼이고 있고 영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이제 무슨 심리가 자극돼서 영끌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다? 안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요즘에 자꾸 이런 말 붙여요. 원래 여기까지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자꾸 기사에서 넣어요. 왜? 보궐선거 때 얘기 나오니까 은근슬쩍 관리 방안에 나올 것이다, 무조건 완화된다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고 있을 뿐인데 누가 확실하게 청년 가계대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있어요? 누가 완화하자라고 몇 명 말하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돼요 저게? 이거 늘리고서 지금 다 무주택 청년층이 가계대출의 줄을 차지해가지고 쭉쭉 8%까지 늘어났는데 4%로 감축 목표를 한다는 게 요걸 풀어가지고 되겠냐고. 그럼 나머지 다 줘야 되죠. 나머지 대출 아예 못 받게 할까요? 지금 무주택 청년층보다 더 대출이 급한 것은 자영업 쪽이죠. 그럼 어디서 줘야 돼요? 자영업 무주택 청년층 말고 어디서 더 할 게 있는데 자영업을 잴까요 그럼? 나라 망하라고? 은행뿐만이 아니라 비은행까지도 부동산 대출 위험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총량 관리 필요하다고 하고 있죠. 쭉쭉 올라가고 있죠. 명목 GDP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비율 미쳤죠. 대출 비교 비은행권 훨씬 더 많죠. 고 LTV 주담대, 비주택 담보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이 미쳤다. 왜 저기 가서 받아요? 1금융에서 안 내주니까 비싼 이자 주고 저기 가서 빌린다. 근데 저기도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부채 위험 얘기하는데 뭐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고 부채 많이 풀리고 다 위험하지. 근데 다 오르는 거야. 유동성 장세야. 우리나라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감도 보면 어때요? 전 세계에 7.5배죠. 다른 나라들은 유동성 장세 풀리니까 이제 와서 부채 빌려가지고 자산시장 벽 쌓는다면은 우리나라는 계속 부채가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정점에 달했는데 유동성 장세라고 한 번 더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그때랑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데 다 이해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만 언론에서 늘어놓고 있으니 부동산 처음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속지. 자, 장단기 부성 비율 미국 다음에 한국이죠.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단기 대출이 높다는 거 뭐예요? 영끌 많이 했다는 거죠. 가계부문,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다. 그것도 문제는 이게 언제 거예요? 2019년. 2년간 얼마나 더 쌓였을까요? 이렇게 위험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신용대출에서 중금리 대출 취급하면서 서민의 프렌즈 되라. 즉 1금융에서 못 빌리는 사람들, 중저신용자들을 고금리로 빌려줄 수 있게 어느 정도 특혜를 줬더니 지들도 고신용자 대출만 취급하고 있다. 금액은 98.46%. 신용 등급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부터 대출 안 해줄 거예요. 영끌이고 뭐고 완전히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출 계속 쪼였죠. LTV 투기과열지구는 40%고 계속 쪼였죠. 언제부터? 82, 913, 그 다음에 12, 16 이런 식으로 대출 계속 쪼여왔죠. 그 다음에 최근에 DSR 규제, 그리고 은행에서 예대율 규제 들어갔죠. 거기다 최근에 금리까지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대출 잔액 조금 줄어들면서 효과 보고 있는데 대출을 이렇게 풀겠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비공개 회의인데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요? 기자들이 비공개 회의 들어가서 다 쓸 수 있어요? 비공개 회의는 완화책으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뭐라고 말하나 들어봤더니 세부적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대부업체 쪽에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줄인다고 했죠. 이거 뭐예요? 대출 받지 마라 저쪽 가서. 저신용자 대출 마른다. 저신용자들이 저런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신용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지 말고. 대부업체 막으니까 불법 사금융 갈 것이다. 나라 망한다. 24%에서 20%로 줄인다고 부작용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 평론 내시면 이분 한번 글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건데 보증금 3천만원 하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있고 비싼 전세는 20억짜리. 근데 앞에 사례는 보여주지 않고 요것만 보여준다. 가장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언론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24번째 정책까지 막 잘못됐다고 당시 24번째 정책이었으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파리 때부터 계속 실패한다. 파리 때만 그랬어요. 6.19 때부터 그랬지. 그러니까 아예 실패하라고 계속 여론을 만드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왜 2030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들이 빚내서 주택을 넘겨받아야지 가격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사화를 안 해서 그러지. 이런 게 전문가죠. 언론은 개발 동맹의 일원이면서 대변자이기 때문에 개발 동맹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건 말건 청년들한테 빚내가지고 주택 가격만 유지하면은 지들을 한몫 챙길 수 있으니까 그 청년들이 나중에 망하건 말건. 근데 그 청년들이 망하는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구 줄고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드는 거 가지고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방송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본 거고, 왜 올라가서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 추세를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려면 누가 힘이 돼야 돼요? 주축이 되는 40대가 핵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요때 영끌해가지고 요때 다 날려먹었어요. 세금은 더 늘어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다가 거기다 고령화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리먼 이후에 세계적으로 다 내수 경기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빚내서 집사라 해가지고 다 모아서 자산시장 가고 있고, 내수 경기 결국에 안 살아나서 이번에 코로나 터졌는데 대처를 다른 나라보다 잘했다고 하는데도 자영업자들은 죽어나요. 왜? 그 전부터 다 허리띠 졸라매고 부동산에만 투자하니까. 그러면은 상가 가격 올라가죠. 수익률 내려면 임대료 올라가죠. 그런데 소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리먼 때 뺄 때 부채를 확실히 빼줬어야지. 그렇다면은 나중에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계속 증가했고 출산율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감소해서 당시 일본보다 더 감소하고 있고, 이미 생산 가능 인구는 2015년부터 줄고 있었고 한 10년 뒤에 보면은 완전 많이 줄어 있겠죠. 고령화된 사람은 훨씬 더 많고. 그런데도 무조건 아니다. 인구 감소하더라도 가구 수가 늘어나니 수요가 는다. 가구 수가 늘어나면 뭐예요?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주거 사다리 놓으라고 그러는데 가계부채가 소득계층 상승 사다리 걷어찬다. 지금 부채 풀어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표 때문에 단순히 넘어간 거고, 여당에서 진짜 단순히 넘어간 게 아니라면은 원래 어느 쪽에서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기득권 대변하는 쪽에서 많이 풀어주라고 그러죠. 건설 마피아들이 대출 풀어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풀어주라고 그래요? 대출로 인해서 집 사가지고 저들이 해야지 소득계층 상승이 안 생기고 기득권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언론이 뭐라고 그래요? 주거 사다리 걷어차고 중산층 될 수 있는 기회 걷어차고 소득계층의 사다리를 가계부채를 막았더니 걷어찬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출로 자산시장 거품 끼는 나라 중에서 소득계층 상승 사다리가 잘 짜여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계층의 상승 사다리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자산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거고, 돈 많이 빌려서 까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빚 많이 내주고 이런 게 소득계층 상승의 사다리 걷어차고 양극화 만드는 건데 그걸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돼요? 여기서 대출 더해주면 밑에가 망가지면 위에도 같이 망가지는데? 결론, 대출 완화? 물론 정책으로 완화될 수 있다. 그건 말 그대로 완화뿐이고, 예를 들어서 LTV 40%로 놓고서 10명 중에서 5명을 빌려주느냐, LTV 90%로 완화해줬는데 10명 중에서 이제 빌릴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인데 완화책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정책으로만 완화될 뿐이다. 실제는 더욱 옥죄일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집 사는 게 농담삼아 주거 사다리다 뭐 이런 농담도 했는데 이거 지옥으로 가는 사다리다. 누구 대신에 대출 해줄 것 같아요? 은행에서 이제 여력이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해주라고 억지로 만들면은, 정부에서 그랬다면 정부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저게 완화책 하고 뭐 40년 만들고 90% 만들고 50년 만든다고 해도 은행에서 돈은 예전처럼 빌려줄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